뇌는 작아지고 싶어 한다. The Domesticated Brain. 브루스 후드 지음, 조은영 옮김. 뇌과학으로 풀어보는 인간 행동의 모든 것. 이어갑니다. 45. 뇌 크기와 인간 행동의 관계. 머리가 큰 아이를 낳는 바람에 생긴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는 여전히 궁금하다. 왜 200만 년 전에는 우리 조상의 뇌가 커졌어야만 했을까? 이 책의 처음 주장과 일치하는 가설이 있다. 뇌가 크면 동물이 돌아다니면서 앞서 지나온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계를 보면 식습관이 뇌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열매와 견과류를 주식으로 하는 영장류는 나뭇잎만 먹는 영장류보다 뇌가 크다. 나뭇잎은 예상 가능한 장소에서 쉽게 먹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주식이라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또 잎은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영장류는 아주 많이 먹고 특별한 효소를 이용해 분해한다. 그리고 먹이를 잘 발효시키기 위해 창자가 크다. 이들은 온종일 먹고 소화하는 게 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열매나 견과류는 영양가가 높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으며 언제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인류의 조상이 나무에서 내려와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먹이를 찾아 멀리 이동하는 게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되었다는 뜻이다. 뇌가 커지면서 그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먹이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예, 그 뇌의 발생 자체가 운동을 위한 것이다.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멍게라고 하는 예를 많이 들지요. 이제 멍게가 처음에는 발생했을 때는 유충의 형태로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때는 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위에 붙어서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 브레인이 필요 없으니까 자신의 브레인을 소화시켜 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브레인의 필요성, 브레인이 운동을 위한 것이다.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뇌의 크기가 변화한다. 뭐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46. 또 다른 동물은 그때그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도구를 만들고 사용 후 바로 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조상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자기가 제작한 도구를 들고 다녔다. 이처럼 동물계에서 전례 없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식, 전문성, 지능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예외로는 조개 껍데기를 깨기 위한 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해달 정도를 꼽을 수 있다. 해달이 이제 조개를 깨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 다닌다는 것을 처음 제가 이것을 보고 알아서 인용을 해 두었습니다. 재밌죠? 48에서 9.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 핵 DNA와는 별개의 속도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돌연변이 발생률의 차이를 이용해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양한 가계를 밝혀냈고 1987년에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현생 인류의 조상을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좀 놀라운 성과죠. 예. 바이올로지, DNA 연구, 좀 놀라운 성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데, 애시당초 그 우리가 이제 원핵 그 생물에서 이제 그 핵이 있는 핵의 껍데기가 별도로 있는 이제 진핵 그 생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놈도 이제 이게 뭐 어떤 형태로든지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공생의 관계에 있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DNA 따로따로 가지고 있고, 그것의 어떤 그 돌연변이 발생률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 놀라운 저 생물학의 발견들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브가 밝혀졌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 자, 이것은 손녀들을 통해 수천 번 전달된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기초한 것이므로 가상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얼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에게서 추출한 DNA를 통해 현생 인류가 이 멸종한 아종과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과 선사시대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래에는 이제 네안데르탈린은 우리와는 이제 호모니드의 아종이고, 우리 호모사피엔스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제 이 DNA 기술로 말미암아 이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들이 서로 결혼해서 살았다, 자식도 낳았다 라는 게 밝혀졌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뭐 유럽인들은 뭐 2% 정도 가지고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그네들이 또 뭐 어떤 특유의 병, 뭐 당뇨병 같은 것들을 앓을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의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의학적으로. 그건 뭐 저는 이제 그건 유럽의 사정이고, 어떠냐 우리 아시아나 이쪽 계통은 어떤가, 그런 이제 통계나 이런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56에서 7. 동물의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4F, 즉 도망치고 싸우고 먹고 교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4F는 번식을 통해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기본 욕구들이다. 인간 역시 이러한 주제로 오랜 시간 소통하지만 인간만큼 타인에 관해 말하는 일을 즐기는 동물은 없을 것이다. 어느 쇼핑몰 안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분석했더니 내용의 3분의 2가 누가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 였다. 이렇듯 인간은 생존과 번식이 필요한 생물학적 본능에 국한해서만 의사소통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날씨, 정치, 종교, 과학을 이야기한다. 언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생존에 필요한 4F가 주요 화제였겠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의견과 설명은 물론이고
온갖 종류의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듯 인간의 의사소통은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그만큼 가치 있고 훌륭한 목적을 위해 진화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동물은 언어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4F 이외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네들의 의사소통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 돌고래라든지 고래, 문어 등 뭐 상당한 수준의 고차원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점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직 잘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1951년에 미국 심리학자 카 레슐리는 태초에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술과 혀가 움직이는 순서를 결정해주는 고유한 두뇌 회로가 먼저 깔려 있었어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했다. 최근 태아의 뇌에서 발화를 관장하는 구조와 연관된 PAXP2라는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이 가설은 새로이 지지를 얻었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설사 동물이 입과 입술, 혀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어 자체의 숨은 구조를 해독하려면 인간에게서만 진화해 온 특수한 두뇌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사회적 소통을 가르는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인간 언어의 문법 체계다. 자, 1952년도니까 51년이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죠. 칼 레슬리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최초로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술과 혀가 움직이는 순서를 결정해주는 고유한 두뇌 회로가 먼저 깔려 있었어야 한다. 뭐 요런 대목에서 노엄 촘스키가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았겠죠. 워낙에 노엄 촘스키가 이제 해박한 독서와 사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언어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촘스키 레볼루션은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법 체계, 선언적인 문법 체계, 소위 말하는 보편 문법이라고 하는 거,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는 거, iLanguage라고 하는 거, 또 스티브 핑커가 얘기했던 언어 본능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고유한 두뇌 회로가 존재해야 하고 어떤 그 순서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꼭 언어 본능이라든지 보편 문법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순 없다 하더라도 선언적으로 오랜 계통적인 진화에 의해서 구축된 그런 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뇌 안에서도 좌뇌에서도 측두엽,
축두엽 중에서도 이제 전두엽과 축두엽이 만나는 브로카 에어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두정엽과 또 축두엽이 만나는 또 그 베르니케 영역이라든지, 그 둘을 이어주는 고속도로, 백질, 요런 거 정도는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모두 다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고, 아마도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석기를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석기를 깰 때 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 자체가 그런 어떤 축두역, 그죠? 그런데 어떤 새겨져 있는 게 아닌가. 오래 이제 100만 년에 걸친 어떤 그런 경험이 진화적으로 뇌 속에 회로로서 구축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피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이 이제 언어 유전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단일 언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낭설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언어를 위한 여러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language organ, 언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모듈이다. 그런 주장은 지금 이제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피투는 잊으셔도 될 것 같고, 71쪽에 현재까지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유죄를 판결받고 사형이 집행된 아동은 만 8세의 존 딘이다. 저는 이제 단지 요 사실을 놀래서 그냥 인용을 해놨습니다. 8세 아동에게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법 행정 체계였다, 가혹한 시기였다,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서 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72에서 3.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아이를 빈 도화지로 보는 세상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잘 포착해 냈다. 이 타블라 라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타블라 라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옮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존 록의 말은 뭐냐? 인용하자면, 그렇다면 마음을 어떤 생각도 적지 않은 백지라고 가정해 보자. 사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인간의 끝없는 상상력이 무한한 다양성으로 분주하게 그려온 그림, 그 방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성과 지식의 재료는 모두 어디에서 오는가? 존 로크, 나는 한마디로 답한다. 경험이다. experience. 이제 경험주의자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로크는 유아의 마음을 타블라 라사, 즉 깨끗한 석판이라고 표현했다. 또 유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을 뿐 아니라 1890년대에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만발하여 파르르 떠는 혼동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감각과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로크가 주장한 깨끗한 석판은 이치에 맞지 않고 신생아의 세계 역시 제임스가 상상한 것처럼 혼란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지적했듯이 인간의 뇌가 애초에 세계의 구조를 감지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깨끗한 석판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패턴 구성을 인지하려면 모정의 체계가 뇌에 미리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태어나 처음 눈을 뜬 세상 순간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지 생각해보라. 무엇을 보고 있는지 최소한의 짐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세계를 지각하려면 배경과 사물을 구분해야 하고 각 사물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성과 교육, 문화, nature and nurture 논쟁의 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본성인가, 네이처인가, 이것이 nurture, 교육인가, 문화인가, 환경인가? 그러면 그것은 nature and nurture의 복합적인 함수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제 100% nature, 100% nurture, 200%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50% 50대 50, 60대 40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미어캣 같은 다른 동물은 잠재적 위협을 알리기 위해 고개를 돌려 동료의 주의를 끌 수 있다. 고릴라는 누군가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를 위협으로 해석한다. 반면 인간은 눈빛에서 교미와 폭력 외의 의미를 읽어내는 유일한 종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이용해 관계의 성격을 해석한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는 시선을 교환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서로를 응시한다. 게이즈, 응시, 그렇겠죠. 그래서 길거리,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참을 수 없이 어색한 것이다. 모임에 가면 주위를 돌아보고 공동 주의 패턴을 관찰해 보라. 이것만으로도 누가 서로를 좋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이 눈과 관련돼서는 이제 눈의 흰자위가 유일하게 우리만, 인간만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흰자위. 이 흰자위가 있는 이유가, 흰자위가 이렇게 발달한 이유가, 진화된 이유가 우리의 시선을 광고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을 알아봐 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의 의도를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의도를 읽고 그것을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침팬지가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123에서 4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생애 초반부터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아기들도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한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소음, 불빛, 움직임에 놀라는 것이다. 브레인스템, 뇌가는 신체의 필수 기능을 조절하는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다.
뇌관이 제어하는 논란 반사라는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에게 충격을 주었을 때 나타난다. 신생아가 어떤 일에도 깜짝 놀라지 않으면 신경계 손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예측 가능성은 아기가 다른 사람과의 일치성을 배우기 시작할 때 수반적 행동을 보이도록 토대가 되어준다. 수반적 행동. 그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말하겠죠. 수반된 외부 사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아기가 자라는 가정 환경은 예측할 수 있고 덜 위협적인 편이 바람직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135. 집 밖으로 탐험을 떠났던 쥐들은 나이가 들면 집으로 돌아와 잠재적 위험을 피한다. 이러한 반응을 사회적 완충이라고 한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버티는 것도 사회적 완충의 하나다. 문제는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과 위험의 근원이 될 때 생긴다. 둥지로 돌아온 새끼 쥐는 코르티코스테론의 스위치가 꺼짐으로 무장해제. 어미가 어떤 괴물이 될 수 있는지 잊어버린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지만 지속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상황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불확실한 미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악마가 낫다. Better the devil you know 라는 속담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면식범에 의한 사건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흔적이 이제 그렇게 남지 않는다는 거죠. 자, 141. 유전자는 인간을 만든다. 그렇죠. 인간은 아주 복잡한 동물이다. 인간의 몸은 수조 개의,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코드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아주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지놈 프로젝트가 있었죠.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전체 염기 서열을 지도로 나타냈습니다. 컴퓨터로 염기 서열을 읽어 유전자 수를 추정했더니 최초로 추산한 10만이라는 수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마지막 계산에 따르면 인간은 불과 2만 5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2만도 뭐 작은 수는 아니죠. 하지만 일개 초파리가 1만 5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인간은 유전자 수가 확실히 많은 편은 아니죠. 바나나나 회충처럼 단순한 생물도 인간보다 많답니다. 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실망을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따라서 유전자 수만 보아서는 한 동물의 복잡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애초에 인간의 유전자 수를 과도하게 추정한 이유는 후생 유전의 역할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후생 유전화,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라마르크라고 기억나십니까? 찰스 다윈보다 앞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라마르크가
용불용설이라고 우리가 배운 그것을 제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윈의 자연 선택은 기린이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도록 이제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진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라마르크의 썰입니다.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커졌다는 거고, 다윈의 내추럴 셀렉션은 그게 아니다. 이제 뭐 키가 큰 기린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기린은 자손을 또 낳았다. 그러니까 또 키가 큰 기린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키가 큰 기린이 살아남았다. 자손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목이 길어지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DNA가 있고, 그 DNA의 발현을 주도하는 것은 환경이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르크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DNA의 유전자를 온, 오프하는 스위치를 관장하는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이 에피지네틱스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게다가 일부 유전자에는 실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새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는 2%에 불과하답니다. 이 정보는 유전자가 발현할 때만 활성화되며, 이제 유전학자들은 세포에 따라 유전자의 일부만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전자 발현은 예외이지 규칙이 아니랍니다. 유전자는 경험에 의해 활성화되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라는 형식의 지시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if then의 어떤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언어, 코드화 되어 있다는 거죠. 코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는 물론 스위치만 온 되면 작동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양한 스위치를 지배하는 아주 많은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143. 사회 환경은 수많은 생물종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유전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절된다는 증거는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기가 도움을 줍니다. 사회 환경은 우리가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감기와 싸우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기는 겨울철에 더 유행하죠. 일반적인 생각처럼 기온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이 시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더 잘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추운 밤이 될수록 사람들은 더 가까이 모이고, 그러면서 쉽게 바이러스를 전달합니다. 바이러스는 10개에서 100개의 유전자로 된 작은 DNA 주머니로 막이 없는 세포에 침입한 다음 단백질 생산 공장을 가로채 자신을 복제합니다. 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늘어나면 세포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결국 몸 전체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빌려 DNA를 발현하고 복제하는 능력은 인체의 사회적 스트레스 반응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사람들 코에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 속에 주입을 시켰는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는 않았다. 그럼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면역력이 높은 사람, 면역력이 낮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과학적으로는 그런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반응도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병균도 하나의 바이러스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달라진다. 144에 설명이 있습니다. 고독한 성인의 백혈구 DNA를 분석했더니 외롭지 않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유전자 발현 수치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항체를 생산하는 유전자 발현이 낮아져 면역계의 반응성이 저하된 것이다. 고독한 사람은 백혈구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생겨나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역치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쉽게,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개별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한 가지 요인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느냐, 외로운가 외롭지 않은가에 따라 다르다. 또 반전은 뭐냐? 반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또 그건 뭐냐 그러면 중요한 건 실제 사회생활의 범위가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가랍니다. 그래서 내가 외롭다.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외로움이 이제 감소되고 나의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외로움에 대해서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혼자서 고독하게 살더라도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외롭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동문회 동창회 파티를 많이 하더라도 로니 크라우드, 그러니까 외로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더 느끼면 더 취약한 거죠. 외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160일은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